2004년 5월 5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체사피크만 다리 주변입니다. 이곳은 길이가 무려 37k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해상 교량인데요. 초봄 특유의 눅눅한 바다 안개가 수면 위로 아주 낮게 깔려있던 날이었죠. 주말을 맞아서 다리 주변의 제4인공섬 인근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던 두 명의 어부와 그들을 따라온 두 아이들이 있었어요. 잔잔한 파도 소리만 들려오던 그 평온한 바다 위로 저 멀리서부터 뭔가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온 물건은 다름 아닌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케네스 콜의 3피스 가방 세트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엔 그저 누군가 지나가는 배에서 실수로 짐을 빠뜨렸나 싶었을 겁니다. 안에 쓸만한 옷가지라도 들어있을까 싶어서 가방을 건져 올리려고 했죠. 하지만 바닷물을 잔뜩 머금은 그 가방은 성인 남성 2명이 낑낑대며 끌어올리기에도 벅찰 만큼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물 밖으로 가방을 힘겹게 끌어올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조심스레 지퍼를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끔찍하고 역겨운 냄새가 확 뿜어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본 순간 평화롭던 낚시터는 순식간에 악몽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젖은 옷가지가 아니었어요. 무릎 아래가 잔혹하게 절단된 사람의 두 다리가 들어있었거든요. 비명이 터져 나왔고 놀란 아이들의 눈을 황급히 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출동한 경찰들조차 현장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바닷바람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펄럭이고 미국 전역의 언론들은 연일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방 살인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현지 수사팀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었어요. 다리만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 시신은 대체 어디 있을까? 아직 바다 어딘가에 가방이 더 떠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른다. 경찰들의 그 불길한 예감은 첫 번째 가방이 발견되고 딱 6일이 지난 5월 11일 현실이 됩니다. 이번엔 근처에 있는 피셔맨 아일랜드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의 해변이었어요. 당시 거기서 자원봉사로 모래사장 쓰레기를 줍고 있던 한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빈 페트병을 줍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파도에 밀려와서 모래에 반쯤 파묻힌 두 번째 가방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큰 케네스 콜 여행 가방이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가방과 똑같다는 걸 깨달은 학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열어본 그 두 번째 가방 안에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담겨 있었어요. 곧바로 진행된 부검 결과는 정말 참혹했죠. 피해자의 머리에 한 발, 그리고 가슴에 두 발의 총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우발적인 다툼이나 사고가 아니라 아주 잔혹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일종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일 뒤인 5월 16일, 이번에는 체사피크만의 제2인공섬 근처 바다에서 마지막 세 번째 가방이 떠올랐어요. 3피스 여행 가방 세트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였죠. 그 안에는 피해자의 두 팔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3개의 가방, 바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모두 모여서 마침내 한 사람의 온전한 시신이 완성된 겁니다. 대체 누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훼손해서 차가운 바다에 버린 걸까요? 가장 시급한 건 억울하게 죽은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지문이나 신원을 파악할 단서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얼굴 복원 전문가를 동원해서 피해자의 몽타주 스케치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를 전국에 배포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사본부로 한 지인의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걸려와요. 스케치 속 남자는 가방이 발견된 버지니아가 아니라 저 멀리 뉴저지주에 살고 있던 39살의 남성 빌 맥과이어였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건실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국가를 위해서 복무했던 아주 자랑스러운 해군 베테랑이었어요. 참혹하게 버려진 곳은 버지니아의 차가운 바다였지만 그의 삶의 터전이자 사건의 시작점은 뉴저지였던 거죠. 수사건은 즉시 버지니아에서 뉴저지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빌 맥과이어의 주변을 샅샅이 탐문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누가 왜 이 성실한 가장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까? 마피아의 소행일까? 아니면 원한을 품은 직장 동료일까? 근데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 유력한 용의자의 정체는 미국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어요. 마피아도 직장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한 침대를 쓰던 아내, 당시 31살이었던 멜라니 맥과이어였죠. 대중이 가장 경악했던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녀의 직업이었어요. 멜라니는 뉴저지에서 아주 명망 높은 브림 클리닉의 간호사였거든요. 그녀의 손은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던 가장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손이었는데 생명을 다루던 그 정교한 의료인의 손이 자신의 남편을 토막내고 세 개의 가방에 나눠 담는 데 쓰였다는 사실. 뉴저지 지역 사회는 엄청난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쏟아지던 뉴스 보도들은 이 끔찍한 모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연일 분노를 토해냈죠.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돕던 촉망받는 엘리트 간호사가 어떻게 남편을 정교하게 해체해서 바다에 던진 잔혹한 살인 용의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수사팀이 멜라니와 빌 부부의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완벽했던 가정의 껍데기가 하나 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이 마주한 건 이번에도 역시나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엘리트 가정의 껍데기였어요. 멜라니 맥과이어. 그녀의 과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우등생 그 자체였습니다. 뉴저지의 미들타운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었죠. 1994년엔 명문 러커스 대학교에서 수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법과 오차없는 치밀한 계산 능력을 동시에 배운 셈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1997년에는 찰스 그레고리 간호학교를 무려 차석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1999년 듬직한 해군 베테랑 출신의 빌과 결혼식을 올렸고요. 어느덧 결혼 5년 차가 된 부부는 토끼 같은 두 아들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정말 그림 같은 가정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훗날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난 멜라니의 이중 생활을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하루 일과는 정말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명망 높은 브림 클리닉의 백의의 천사였잖아요.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웃어주면서 진심 어린 상담을 해줬죠. 그녀의 손길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지나고 병원 문을 나서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같은 병원의 동료 의사이자 내연남이었던 브래들리 밀러를 만나서 은밀한 미래를 즐겼어요. 그저 단순한 일탈이나 가벼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고 끈적하게 이어진 장기적인 불륜관계였어요. 그렇게 미래를 마치고 우드브리지 타운십의 아파트로 돌아온 깊은 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다정한 얼굴로 남편 빌을 마주했죠. 그리고는 새로 이사갈 집의 도면을 보면서 버릴 옷과 챙길 물건들을 이삿짐 박스에 주섬주섬 담았어요.
낮에는 생명을 돕고 저녁에는 불륜을 지르고 밤에는 평범한 아내를 연기하는 완벽한 삼중생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2004년 4월 말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이삿짐을 싸느라고 꽤나 어수선했을 겁니다. 이 가족은 워런 카운티에 있는 더 넓고 쾌적한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웃들이 기억하는 부부의 분위기는 아주 활기찼다고 해요. 더 큰 집으로 간다는 설렘, 두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넓은 마당을 갖게 된다는 기대감.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활력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4월 28일이 밝았습니다. 이날 부부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새 집에 주택구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남편 빌은 아마 펜을 쥐고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하면서 두 아들과 아내가 새 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놀 그 행복한 미래를 그렸을 겁니다. 이제 서명만 마치면 완벽한 새 출발이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겉으로 미소를 짓고 있던 멜라니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남편 빌이 살아서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녀는 남편과의 지루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자신의 내연남 밀러와 방해물 없이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혼 서류를 내밀거나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대학에서 심리학과 수학까지 전공했던 그녀는 아주 무섭고 계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거나 이혼 위자료 문제로 남편과 얼굴을 붉히는 대신 아주 깔끔하고 끔찍한 계산을 이미 끝마친 상태였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남편을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거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그녀의 이 섬뜩한 속내를 이렇게 짚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새 집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인과 함께할 방해물 없는 완벽한 자유를 원했을 뿐입니다. 새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밤, 새로운 미래를 꿈꿨을 남편 빌은 그토록 원했던 새집의 문턱을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내 멜라니는 남편이 없어졌는데도 슬퍼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쓴 아주 잘 짜인 각본을 따르듯이 기묘한 흔적들을 하나둘씩 남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직후 멜라니가 남긴 첫 번째 기묘한 흔적은 애틀랜틱 시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됩니다. 날짜는 남편이 실종되고 이틀이 지난 4월 30일 새벽이었어요.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플라밍고 모텔 보안 카메라에 아주 수상한 움직임이 잡혔거든요. 어두컴컴한 새벽에 누군가 남편 빌의 2002년형 닛산 차량을 주차장에 덩그러니 버려두고 호련히 떠나는 장면이었죠. 워낙 화면이 흐릿해서 처음엔 그 운전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훗날 법정에서 멜라니는 자신이 직접 그 차를 옮긴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막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은 그저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장난을 친 것뿐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이 다 끊겼는데 몰래 남편 차를 다른 도시에 버려두고 장난을 쳤다.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불과 며칠 전에 멜라니가 남편에게 뺨을 맞았다면서 경찰에 보호 명령을 신청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때린 폭력적인 남편이 무서워서 피하겠다던 사람이 남편이 사라진 틈을 타서 그의 차를 숨기는 장난을 친다는 건 정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었죠. 그녀의 기이하고 대담한 행동은 고속도로 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범행 이틀 뒤
멜라니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가 델라웨어주의 한 톨게이트에서 찍힌 거예요. 경찰이 나중에 이 기록을 추궁하니까 멜라니는 무척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델라웨어주는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새로 이사갈 집에 놓을 가구를 쇼핑하려고 잠시 넘어갔다 온 것뿐이라고요. 문제는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면서 그녀가 보인 행동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의심이 짙어지자 멜라니는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되기도 전에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록, 바로 그 델라웨어 톨게이트 이용 내역을 시스템에서 아예 지워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죠. 그때 그녀가 지워달라고 매달렸던 그 통행료가 얼마였냐면 고작 90센트였습니다. 그 90센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의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해서 바다에 버린 직후인데 고객센터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붙잡고 그 90센트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엘리트 간호사의 모습. 정말 기괴하지 않나요? 며칠 뒤에는 멜라니의 의붓 아버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성까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그 기록을 없애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썼죠. 자신이 짠 완벽한 알리바이에 단 90센트짜리의 오점이 남는 걸 그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멜라니의 치밀한 은폐 공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사관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대담하고 뻔뻔한 짓까지 저질러요. 바로 익명의 편지를 직접 손으로 정성껏 써서 경찰서로 보낸 겁니다. 그 자필 편지에는 아주 그럴싸한 소설이 적혀 있었죠. 남편 빌이 평소 도박에 깊게 빠져 있었고 결국 애틀랜틱 시티의 사채업자와 마피아들에게 큰 빚을 져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이건 남편의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서 경찰과 법원까지 아주 철저하게 농락하려고 한 거잖아요. 단순히 수사를 교란한 걸 넘어서 사법체계 전체를 조롱한 이 편지 사건은 훗날 재판부의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됩니다. 고작 90센트의 통행 기록을 지우려고 집착하고 가짜 편지까지 정성껏 썼던 멜라니.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들로 완벽한 방어벽을 세웠다고 굳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주 엉뚱한 곳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날마다 두 손으로 두드리던 집안의 컴퓨터 화면 속에 가장 끔찍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수사팀이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바로 거실 한편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데스크톱 컴퓨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멜라니가 인터넷 방문 기록을 아주 말끔하게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순 없었죠. 복구된 데이터 안에서는 그녀가 범행 직전에 검색했던 단어들이 그야말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입력된 단어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치사량의 독극물. 두 번째, 권총 구입법. 그리고 마지막, 흔적 없이 살인하는 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남편이 실종되던 4월 28일 그날 밤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냅니다. 그날 밤 뉴저지에는 아주 축축하고 스산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삿짐을 싸느라 피곤에 지쳐있을 남편 빌에게 멜라니는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적 지식을 아주 철저하게 악용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브링클리닉에서 처방전 없이도 쓱 빼돌릴 수 있는 강력한 수면 안정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를 몰래 가져와서 남편에게 먹인 거예요. 건장한 해군 베테랑이었던 남편을 약에 취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만든 거죠. 남편이 완전히 의식을 잃자 그녀는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둔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4월 26일
그녀가 펜실베이니아주 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까지 직접 운전해 가서 사온 389경 권총과 파괴력이 엄청난 와드 커터라는 탄환이었죠. 자, 여기서 수사관들이 찾아낸 아주 기가 막힌 단서가 하나 더 등장해요. 바로 멜라니가 총기 상점에서 결제했던 영수증이었어요. 수사관들이 압수한 영수증을 꼼꼼히 들여다보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총 결제 내역 바로 밑에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품목 이름이 안 적혀 있는 9달러 95센트짜리의 결제 항목이 띡 하고 찍혀 있었거든요. 수사관들은 곧바로 차를 몰아서 펜실베이니아의 그 총기 상점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결제 장부를 요구했죠. 빼곡한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대조하던 수사관이 마침내 주인에게 묻습니다. 당신네 가게에서 9.95달러에 파는 물건이 대체 뭡니까? 주인의 대답은 이 사건의 쐐기를 박는 결정타였어요. 그 상점에서 9.95달러에 파는 물건은 단 2개뿐이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남편 빌의 시신에 박혀있던 것과 똑같은 와드커터 탄환 한 상자였어요. 품목조차 적혀있지 않던 9.95달러라는 작은 숫자가 그녀를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계획하고 흔적을 지우려고 했어도 집념에 찬 과학수사대, 흔히 CSI라고 부르죠. 그들의 정교한 현미경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법의학자들과 감식반은 남편의 시신과 가방 안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 섬유였어요. 부검실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남편 빌의 가슴에 박혀있던 탄환을 빼냈을 때 법의학자의 눈에 찌그러진 총알 끝에 붙어있는 아주 작고한 미세한 실조각 하나가 포착됐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초록색 폴리에스터 솜조각이었죠. 연구원들은 이걸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집어서 유리 슬라이드 위에 올리고 고배율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동시에 부부의 아파트 거실을 수색하던 감식반은 덩그러니 놓여있던 초록색 소파를 주목했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소파 가죽을 아예 뜯어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충전재 솜을 뭉텅이로 채취해서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섬유화학 성분과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결과는 예상대로 100%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송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자신들이 매일 앉아 TV를 보던 그 초록색 소파 쿠션을 소음기 대신 덧대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더 소름 돋습니다. 바로 비닐봉지의 비밀인데요. 경찰은 남편의 토막난 시신을 칭칭 감싸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어요. 근데 남편이 사라진 뒤에 멜라니가 남편의 남은 옷가지를 싹 정리해서 친구에게 넘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옷을 담아둔 비닐봉지를 과학수사대가 넘겨받아서 정밀 감식을 해본 겁니다. 이 과정도 정말 기가 막혀요. 단순히 겉모습이나 브랜드만 본 게 아니라 비닐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생기는 아주 미세한 기계 자국,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압출 흔적까지 싹 다 현미경으로 비교 분석했어요. 나아가서 비닐봉지 제조 공장에 직접 연락해서 바코드와 생산 라인까지 샅샅이 추적했죠. 그 결과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비닐봉지는 완전히 동일한 제조 공장, 동일한 조립 라인에서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줄지어 생산된 제품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집주방 서랍 속에 나란히 붙어있던 봉지롤에서 봉지 하나는 남편의 옷을 버리는 데 쓰였고 바로 다음으로 뜯은 봉지는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결정타는 시신과 함께 가방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하얀 의료용 수건이었습니다. 이 수건은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가정용 수건이 아니라 특수한 재질의 의료용 물품이었거든요.
수사팀이 수건의 출처를 끈질기게 추적을 해보니까 멜라니가 근무하던 그 불임 클리닉에서 대량으로 주문해서 비치해뒀던 수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멜라니가 평소에도 퇴근할 때 이 병원 수건을 가져와서 이삿짐 가구 보호용으로 덮어두곤 했다라는 이웃 주민의 아주 결정적인 제보까지 이어졌고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초록색 소파 쿠션, 직장에서 무심코 챙겨온 하얀 의료용 수건, 그리고 주방 서랍 속에 들어있던 비닐봉지와 단돈 9.95달러짜리의 영수증까지 그녀의 일상을 채우고 있던 아주 평범한 물건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그녀를 살인마라고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꾸며내도 과학수사의 끈질긴 추적 앞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해가 바뀐 2005년 6월 2일, 여느 때처럼 두 아이를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정하게 배웅하고 나오던 멜라니. 하지만 그녀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숲을 속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토록 평온하고 오만한 얼굴을 유지하던 엘리트 간호사의 손목에 마침내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녀가 곧바로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엄청난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아주 거센 반격에 나섰죠. 그녀는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스타 변호사 조 타코피나를 선임했거든요. 그리고 무려 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멜라니가 체포된 게 2005년 6월이었는데 정식 재판이 열린 건 2007년 3월이었습니다. 무려 2년 가까운 긴 공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2년 동안 멜라니는 뭘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아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태연하게 카트를 끌면서 장을 보고 아침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마주치는 이웃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여자가 남편을 토막내서 가방에 넣은 그 살인마라고?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멀쩡히 돌아다닐 수가 있지? 온 동네가 소름 끼치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살인 용의자와 한 동네에서 숨을 쉬고 마트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지역 사회는 엄청난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었습니다. 당연히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멜라니 집 주변과 그녀가 가는 길목 곳곳에는 매일같이 방송국 카메라와 뉴스밴이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당시 미국 전역의 타블로이드와 뉴스 매체들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과열 경쟁을 벌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간호사가 잔혹한 살인마가 되었다는 이 완벽한 모순, 그리고 수십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유유히 걸어다니는 뻔뻔함까지 미디어가 소비하기에 너무나 자극적인 소재였잖아요. 언론은 연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으면서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아내라고 묘사했습니다. 뉴스룸에서는 매일같이 그녀의 유무죄를 따지는 토론이 벌어졌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사실상 정식 재판이 열려서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인 마녀 사냥과 여론의 심판이 활활 타오르고 있던 아주 숨막히는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2007년 3월 5일, 이른바 세계의 재판이 열리던 첫날, 법정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모든 취재진의 플래시가 일제히 피고인석에 앉은 멜라니를 향했죠. 근데 재판 과정 내내 방청객과 배심원들을 끔찍하게 경악시킨 건 비단 과학수사대가 찾아낸 그 잔혹한 증거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멜라니의 태도였죠. 검찰이 남편의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사진과 그 끔찍한 가방 세트를 배심원들 앞에 내놨을 때조차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 끔찍한 사진들을 빤히 응시했거든요.
당시 법정에서 상황을 생중계하던 코트TV의 취재진들은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었다고요.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도 끄떡없는 얼음 안에 그 자체였던 거죠. 불리하게 돌아가는 재판 속에서 멜라니는 기어이 최후의 발악을 시도해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크리스토퍼 팀이라는 정보원을 몰래 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그에게 남편 비리 애틀랜틱 시티의 마피아에게 도박빚을 져서 살해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지시를 했죠. 하지만 이 얄팍한 속임수는 금방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조금만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보원은 교도소 내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였거든요. 자신의 죗값을 덜어보겠다고 가짜 마피아 가설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선택. 결국 그녀 스스로 파멸을 걷잡을 수 없이 앞당기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7년 4월 23일 모든 증거를 샅샅이 검토한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죠. 1급 살인, 시신훼손, 위증,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유죄 판결이었어요. 가장 앞거는 재판부의 최종 선고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멜라니가 사법당국을 속이려고 수사 초기에 가짜 편지를 썼던 일, 그리고 정보원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했던 그 뻔뻔함과 오만함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었어요. 보통 범죄가 여러 개일 때 형량을 겹쳐서 같이 집행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판사는 그녀의 살인죄 형량과 위증죄 형량을 가차없이 꼬리표처럼 이어붙이는 연속 집행을 꽝꽝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날 판결문에 적힌 결정적인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에게 단 하루의 감형도 허락하지 않는 징역 66년 3개월을 선고한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수감된 멜라니가 가석방 심사라도 신청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해는 2073년. 그녀의 나이가 정확히 100세가 되는 해입니다. 사실상 살아서는 이 교도소의 문틀을 영영 넘지 못할 거라는 재판부의 아주 차갑고 단호한 선고였죠. 그 후로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녀는 현재 뉴저지의 에드나 마한 여성교도소 독방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4년에 국선 변호인까지 새로 선임해 가면서 끊임없이 항소와 재심을 청구해봤지만 법원은 아주 단호하게 그녀의 억지 요청을 모두 기각해버렸어요. 심지어 2022년에는 미국 라이프타임 채널에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가방살인마 멜라니 맥과이어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던 간호사에서 남편을 토막내 바다에 던진 살인마로 그 잔혹한 이중생활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대중매체에 영원히 박제되어 버린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길고 끔찍한 이야기 끝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아이들이에요. 마당이 있는 넓은 워런 카운티의 새집에서 마음껏 뛰어놀 거라면서 해맑게 웃고 잔뜩 들떠 있었을 두 어린 아들들. 그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빠를 잃었고 그 아빠의 생명을 앗아간 엄마마저 영원히 잃게 됐습니다. 완벽한 자유를 꿈꾸면서 내 인생의 방해물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려고 했던 똑똑한 엘리트 간호사. 하지만 그녀의 그 헛된 욕망이 끝내 마주한 현실은 100세가 되어서야 열릴까 말까한 아주 굳게 닫힌 젊은 앞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